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자식은 내 심장이 밖으로 걸어 나온 존재라고요.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비유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를 통해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결국 가족을 집어삼켰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끝에서 제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운 좋은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꼰대 같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친구 같은 분들이셨거든요. 아버지는 밤늦게 귀가하는 제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셨고, 어머니는 제 연애 고민을 들으며 함께 웃고 울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첫 직장을 잡았을 때도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평등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의 행운이자 불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현실의 연애가 늘 부족하게 느껴졌으니까요. 26살이 되던 해, 저는 5번의 연애를 겪었지만 늘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상대는 제가 너무 강하다고 했고, 저는 상대가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느꼈죠. 친구들은 제가 너무 이상적인 사랑만 찾는다고 했지만,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저와 맞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 동기였던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졸업 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중국집 사장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지겹고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졸랐고 결국 저는 한 번만 보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 얼굴에 한 번 봐주는 정도였죠. 소개팅 당일 저는 선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 안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균이었고 어깨는 넓었으며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김미소 씨 맞으시죠? 저는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경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경원 씨의 손에는 요리사 특유의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매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손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원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진지했고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짜장면 하나를 만들어도 그날의 기분, 날씨, 손님의 표정까지 다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말하는 경원 씨를 보며 저는 첫사랑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경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경원 씨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경원 씨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원 씨와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엔 선미의 카페에서, 그 다음엔 한강공원에서, 그리고 나중엔 경원 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경원 씨는 제게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물을 듬뿍 넣은 짬뽕,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탕수육, 고소한 볶음밥까지. 그때마다 저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경원 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원 씨는 한 번도 저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인지 애매한 상태가 석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동시에 경원 씨의 그런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요즘 남자들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어느 봄날 일요일, 저희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경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변을 걸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경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경원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경원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제가 말을 안 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진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 순진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경원 씨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경원 씨의 중국집 마감 후 단둘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경원 씨, 우리 결혼해요. 제가 평생 옆에 있을게요. 경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경원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원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원 씨의 눈물을 보며 경원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경원 씨는 제게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경원 씨의 중국집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 씨,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큰어머니세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경원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술을 많이 드셨고,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큰어머니가 저를 데려가 키워주셨어요. 큰어머니께서는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중국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다 큰어머니 덕분이에요. 경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원 씨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거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다니요. 경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원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경원 씨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제가 2배로 주겠다고 말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경원 씨의 가족은 어머니 정숙 씨와 남동생 경민 씨,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는 결혼식 내내 경원 씨만 쳐다보셨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은 차가웠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강서구에 있는 작은 2층 집을 임대했습니다. 1층에는 경원 씨의 중국집이 있었고 2층은 우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경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하는 직장인이었기에 아침마다 경원 씨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경원 씨는 늘 제가 일어나기 전에 따뜻한 죽을 만들어 놓고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혼 2년 차의 저희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준서였습니다. 준서가 태어나던 날, 경원 씨는 분만실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준서에게는 꼭 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경원 씨는 세상 어느 아빠보다 헌신적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중 수유를 하고 아기 울음소리에도 먼저 깨어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바쁜 시간에도 준서가 보고 싶다며 2층으로 올라와 준서의 볼에 뽀뽀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경원 씨를 보며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준서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준서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 공원을 산책시켜 주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저희 5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고 중국집 장사도 잘 되었으며 부모님도 건강하셨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깨질 것만 같은 유리성 같았달까요. 인생이 이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서가 돌이 되던 해 추석, 우리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경원 씨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승용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경원 씨는 운전하는 내내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경원 씨에게 왜 그렇게 긴장하느냐고 물었지만 경원 씨는 그냥 오랜만에 가서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답답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준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로 경원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경원이 왔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어서 들어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저와 준서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동생 경민 씨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민 씨는 35살이었지만 아직도 백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를 다녔지만 전부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경민 씨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이불도 눅눅했습니다. 저는 준서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경원이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내가 요리를 좀 배워야지. 우리 경원이가 요리사인데 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 그 양념은 너무 많이 넣었어. 우리 경원이는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 저는 참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경원 씨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요리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던 경원 씨였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의 편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 경민이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처럼만 살면 뭐든 잘 될 텐데. 경민이도 형처럼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은 맞이라서 책임감도 강하고 말이야. 경원 씨는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경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지만 형을 향한 질투의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잠든 후 좁은 방에 둘이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경민 씨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경민 씨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그냥 넘어가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으니까 나한테 기대가 큰 거야. 경원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4살이 되던 해봄, 경민 씨의 백수 생활이 3년을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원 씨의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경원 씨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맞이했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원아, 엄마가 너무 심심해서 왔어. 그리고 경민이가 계속 백수로 있으니 생활비가 부족해. 엄마가 여기서 일 좀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될까? 경원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원 씨는 달랐습니다. 미소 씨, 어머니가 평생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 정도 부탁은 들어드려야죠. 그리고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우리도 좋잖아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홀서빙을 맡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경원 씨도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좋다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을 자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5~6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싼 요리를 시켜놓고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계산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주 공짜로 드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미소야,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친구들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내 월급에서 깎으면 되잖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었고 친구들이 먹고 가는 음식값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경원 씨에게 말하면 또 어머니 편을 들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체 손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탕수육, 깐풍기, 짬뽕, 짜장면, 볶음밥을 시켰고 계산서는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오늘 계산은 그냥 넘어가자. 친구들한테 창피하게 돈 받을 순 없잖아. 내가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저희도 월세 내고 재료비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4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구 덕분에 이 가게를 운영하는지 알아. 내가 경원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경원이가 지금 이 가게를 할 수 있었겠어. 다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원 씨가 달려왔지만 역시나 저를 말리기만 했습니다. 미소 씨, 참아줘. 어머니는 내게 은인이야. 조금만 이해해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원 씨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경원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원 씨는 늘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경원 씨의 마음 속에는
늘 은혜의 빚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버려졌고 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으며 큰어머니가 키워준 덕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경원 씨를 짓눌렀습니다. 그 빚이 경원 씨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고 저와 경원 씨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중국집 마감 후 저는 경원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는 이미 잠들었고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어머니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결혼 생활이 깨질 것 같아요. 미소 씨, 이해해줘.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 평생을 나만 보고 사셨다고. 나는 어머니께 빚진 사람이야.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모자라. 그럼 저는요? 저도 여보의 아내잖아요. 우리 아들 준서의 엄마잖아요. 여보한테 저는 어머니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경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친정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토요일 준서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아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소야, 결혼 생활이 다 그래.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원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는 중국집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게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 수는 예전과 비슷한데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치 장부를 전부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상 매출과 실제 은행 입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개월간 가게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5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고 총액은 2,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경원 씨는 시어머니를 중국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경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돈을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잠깐 썼다가 갚으려고 했어. 경민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준 거야.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깟 돈이 뭐가 그리 아까워. 너는 내 은혜를 벌써 잊었냐?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경원 씨를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울 주제에. 경원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을 빼앗길 순 없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원 씨는 우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경원 씨는 매일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경원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집 일도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 11시 경민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파주 중앙병원이에요.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둘이서만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원 씨는 병실 밖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효자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그런 경원 씨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요. 진심이든 오해든 집착은 결국 파국을 불러온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사랑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경원 씨를 올가매고 저를 아프게 하고 결국 시어머니 자신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셨습니다. 경원 씨는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원 씨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경원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네. 경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가게 일은 그만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평생을 경원 씨만 보고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경원 씨와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원 씨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소 씨, 미안해. 내가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할게. 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되 가게 일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할게. 저는 경원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원 씨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를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요. 저는 경원 씨와 함께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경원의 집. 남편의 이름을 딴 간판이었습니다. 경원 씨는 그 간판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 씨, 고마워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내어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한다는 걸요. 사랑은 상대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경민 씨와 함께 시골에서 사십니다. 경원 씨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갑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경원 씨를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경원 씨와 저는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씨는 더 이상 과거의 빚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서에게는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모정이란 이름으로 짓밟힌 사람들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도 조심스레 불을 켭니다. 그 불은 이제 누굴 태우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불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빚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경원의 집은 문을 엽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건강한 사랑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